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걔가 붙잡고 늘어지고. 이 토론만 가지고는 이후 대만의 20%라든지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는 어려웠어요. 추가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미 이제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쓴 상황이죠. 여야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을 달구는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내년도 예산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협상이 이제 사실상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뒤에 여야가 지금 합의점을 찾는데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법인세 인하폭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 12월 2일이 일단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회의가 이제 12월 9일 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못했죠. 그래서 15일 날을 통과 시점으로 잡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예산안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준예산 사태가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로 보면 우리가 준예산 사태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일단 법인세 문제일 겁니다. 지금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반도체 육성이라든지 어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25%가 문재인 정부 때 25%로 이제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경쟁을 하는 대만, 싱가포르, 미국, EU 등등에 비해서 우리가 이 법인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어떤 인하분을 실제 성장에 어떤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3%포인트를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김진표 의장은 1%포인트 인하를 제시를 했고 이걸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1% 가지고는 지금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통과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일단 예산안과 함께 이건 통과를 더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경찰국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진표 의장은 이걸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편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마 거의 12월 마지막 날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쟁점이 된 이 법인세율 인하폭뿐만 아니라 좀 나머지 부분들도 아직 손을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에 여야 간에 이제 예산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연계해서 상임이라든지 예산 조정 소위하는 그런 협의 과정에서 여당 측 의원님들이 보이콧을 한다든지 퇴장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법인세라든지 금투세 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에 대해서 발언을 한 이후에 여야 간의 협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측면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639조거든요. 639조 중에 사실 그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는 순서로 이제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639조 중에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0.7%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99.3%는 정부 예산안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사실 맞진 않고요. 그간의 그 예산안을 그 여야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639조도 역대 최대 예산안이거든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에 평균 감액
그 수준을 보면 5.1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0.7%는 5조 원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간의 관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 야당의 그리고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않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너무 그 여야 협상에 개입하는 것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국정조사가 예산안이 마무리되면 이제 1월 7일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지금 절반이 지났거든요. 11월 24일 합의가 된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기간도 좀 단축시키려는 의도도 밑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도까지 지금 김 대변인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뭐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인세 인하 부분은 글로벌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중재안을 내셨던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숨어있는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6, 7가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삭감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국회에서는 삭감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기관인 거고요. 편성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이재명표 편성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7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합산해서 하게 되면 20%를 감액하자라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내내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서 지금 1조 6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자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공분양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5조 9천억 원을 증액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증액들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편성권이 정부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도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이 편성권을 가진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승적인 좀 양보를 해주시고 책임을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물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제일 관건이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25%. 그런데 왜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왜 민주당은 23%, 24% 안으로 인하하는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강경일변도로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격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의 기류도 좀 바뀐 겁니다. 우리는 24%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협의의 과정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이라는 이 변수를 제거하고는 이 맥락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여하고 나아가서 협상의 물꼬도 좀 트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를 실질적으로 단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먼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정부 때 이른바 말했던 그런 낙수 효과들, 배당금이 는다거나 고용 창출 효과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혁신적으로 법인세 인하했지만 이런 낙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1%를 갖고 협의에 못 나설 것인가. 주영 원내대표 지금 당원 교육에 내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율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좀 허은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줬습니다만 이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바뀌었으니까 편성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모았죠.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라 이렇게 역정까지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네, 들으신 대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처리 시한도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방에 와 있다면서 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이 지난 대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네. 여당이 이제 일단 이겼고 이겼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정신에 따라서 일단 예산안이 편성돼야 되는데 특히 내년 이제 1년은 우리 경제나 또 정권 입장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내년 1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반도체는요. 한 1년 지나면 이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세까지 인하해서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 지금 기업들이요 내년 아마 채용들을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낙수 효과에 대한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 KD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저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들이요 자기 지역구에서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선거할 때 뭘 근거로 찍어달라고 해야 하니 그게 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게 지금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제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또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한국갤럽 조사 결과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36%로 5개월 만에 30% 중반을 넘겼습니다. 긍정평가 이후 노조 대응 20% 가장 높았는데 이런 상황에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은 대선 공약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의롭게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지지했던 그 국민들께서 좋은 선택해줬던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에 이어서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개혁적인 정책들도 좀 공감을 샀다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보수층에서 이탈했던 중도층이 다시 이제 결집하는 그런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제 노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또 실수를 많이 했던 도어 스태핑 중단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케어 폐지라든지 또는 탈원전과 관련된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국정과제에서 목요일 날 했던데 연금과 교육, 노동개혁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혁을 한다라고 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그것까지만을 봤을 때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한다든지 탈원전과 관련된 것들은 그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실제로 그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탈원전을 넘어서 이제 아리백이라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반해서 원전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지속해 갔을 때 나중에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 이제 지지율의 변동은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물론 새로운 정부가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철학에 맞춰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든지 전 정부 했던 정책들을 모두 지우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보완하는 뭐든지 정책이나 제도는 시행하다 보면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이다. 이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대변인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이어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아주 필수이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장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인기 없는 공약도 이제 노동, 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승되는 인기인데도 이거 어려운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는 이런 개혁 과제를 좀 건드리기 어려운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일단 대통령이 직접 총론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 교육과 연금, 노동, 연금 개혁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어떤 노동 재평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강론을 채워나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사실 입법으로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야당과의 협치,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내년 초에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부와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장관과 지금 참모들 교체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언제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윤정희 의원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어떤 여당 내부의 또 사정도 녹록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국정 동력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제 법과 원칙에 대한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개혁은요 정말 혁명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줬다 뺏는 거 이거 정말 집권자가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그동안 누리는 거 왜 뺏어가지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시행하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정권이라는 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려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힘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초창기의 어떤 내각이나 참모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방어적이었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주로 관료들 중심으로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관료라는 것들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어떤 현상 유지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개혁이라는 게 이 시기를 늦춰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임박해서 국민들한테 줬던 거 뺐다고 그러면 그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필수적으로는 이제 내각과 참모진들 중에서 좀 더 어떤 공격적이고 이런 개혁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 내부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6, 7개월간의 어떤 장관들이나 참모들을 평가를 통해서 저는 내년 이제 예산의 통과 끝나면 내년은 이제 선거가 없는 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내년 선거를 어떤 겨냥을 해서라도 좀 더 장관들 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을 펼칠 사람들. 특히 최근에 노동이나 연금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이 의료보험 계획 같은 경우는 장관이 주도적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각과 내용 참모진 개편 이거는 필수적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검증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역설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개혁들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어떻게 다음 개혁을 추진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김호준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여론조사 꽃이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 여론조사 시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문제의식은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아처럼 떠돌았어요. 왜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별도의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여론조사 설립을 해서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11일, 12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전체 문항 10개 가운데서 6개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된 질문이 많은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변인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여론조사 기관은 보통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할 때는 정당이나 언론사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 설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독자성이 대단히 이제 높은 것 같고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그 관심도가 높다라는 또 방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또 반대로 보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저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그 내용을 데이터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불리하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41.9%로 높게도 좀 나오고 그래서 예. 그 설문 항목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거로 구성을 했지만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 이렇게 조작됐다거나 뭐 이렇게 객관성을 상실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조작됐다거나 좀 객관성을 상실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질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한동훈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금이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는데 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도성 문구다라는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또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조금 전에 김어준 씨가 스스로 말씀하셨던 게 여론조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우선은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러한 여론몰이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시즌2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라디오를 하차하면서 또 다르게 여론몰이를 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그 조사의 문구에 넣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여론몰이에 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말로 객관적인 그러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다면 문구부터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한 100군데가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사를 뽑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론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김어준 씨가 올 연말에 뉴스 공장을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뉴스 공장을 그만두고 이제 여론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여론조사 꽃이라는 업체는요. 돈을 받습니다. 회원들로부터 뭐 한 1년에 1만 원씩 정도 받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압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또 만들어야 됐을까? 그건 뭐냐면 여론조사 질문에 다 있는 거죠. 자,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답변자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당위성을 두게 하는 거거든요. 김건희 씨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질문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뭐 조사를 안 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여론조사 꽃에 돈을 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조사가 아닌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여론을 만들겠다는 거는 저는 그만둬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여론조사가 실제로 공직 후보자를 뽑는데도 이용된다는 것도 저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 공장이다. 좀 이런 좀 개인적인 강한 좀 개인적인 견해를 주셨는데 질문에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을 두 분 다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서를 달았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향해서 법적 조치를 했는데 검찰 사무의 최종 주관자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그냥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앞에 최근에 직접 전화매도를 뭐 지시했다 뭐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정답을 맞추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최소한의 또 정보 제공성 성격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앞으로 이 기간에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안 하시고 넘겼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의 측근이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 씨죠. 또 헬멧을 쓰고 김만배 씨 짐을 들어줬던 최 씨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 260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인데요. 쌍방울 그룹과 연관성이 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구속이 갖는 의미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장미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건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일 때 본인들 그 김만배 씨가 그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억 원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굉장히 그 경위를 알 수 없게끔 빼돌렸다는 취지와 관련합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은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아마 이 영장실질
단계에서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적 소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구속이 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대장동 수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쌍방울이라는 기업과의 이 연결고리를 좀 담보해내는 인물들이랄까요. 왜냐하면 이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인데 이화영 의원 같은 경우는 쌍방울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돼 있고요. 지금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흐름을 좀 파악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만배 씨 측은 그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 등등의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기업 운영 자금 그리고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뭉칫돈을 꺼내놓은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아마 법원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쪼개기 인출 이게 좀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군데로 쪼개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과 함께 대여금이 있는 것인데 왜 세 군데로 했을까?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김만배 씨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한 저수지가 있다. 자, 여기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이잖아요. 150억, 120억, 90억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걸 다 자기 돈이에요. 화천대유 돈이고 다 자기 돈입니다. 자기 돈을 나눠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나눌 필요가 없는 돈을 굳이 나눴다. 그리고 또 액수도 보면 150, 120, 90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것은 기존에 김만배 씨가 남욱 씨가 조행했던 것처럼 이 돈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3, 4년 살다 보면 나오면 그래도 내 돈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버텼다 그러면 지금 검찰의 수사는 나와도 돈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본인의 돈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뭐 계속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될지. 그렇다면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의 어떤 진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검찰이 좀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이 두 사람, 김만배 씨와 20년 지기 측근으로 김만배 씨 이들이 이제 체포된 다음 날 자해를 시도를 했죠.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4명 정도 돼 있는데 김만배 씨의 정신적 압박이 더욱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까 좀 구속된 상황하고 연결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종의 검찰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한 시그널 아닌가 그렇게 좀 봐져요. 김만배 씨의 대응이 검찰에 대한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 대장동과 관련된 그 재판이 작년 10월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제 올해 10월달 경에 이제 남욱과 유동규가 석방에 나오면서 그간의 진술들을 번복하면서 상황들이 확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이제 김용과 정진상이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동 재판이 시작된 것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물증하고 이제 김만배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이 그 받아들여져서 그동안의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그것이 그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에서 다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가장 키맨은 이제 김만배다라고 다들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각종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남욱의 진술은 전부 다 김만배로부터 들은 전원이었는데 김만배로부터 그 남욱의 진술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탄핵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그 김만배가 그 석방될 때 뭔가 이렇게 검찰과의 무슨 이렇게 형량 관련된 무슨 딜이 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 제기하는 그런 언론도 있었거든, 기사도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법적으로는 없지만 플리바겐 같은 것이 혹시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자 검찰에서 이제 김만배를 그 주변 사람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김만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만배가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다면 나도 이제 앞으로 내가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준 것 아닌가. 이게 경고성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김만배 씨의 출혈이 깊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김만배 씨 부인은 속옷이 다 젖을 만큼 위험했고 폐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좀 위중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엇갈리는 주장이거든요. 대변인께서는 지금 김만배 씨의 자해가 검찰을 향한 시그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쪽에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시그널이다 이런 반응도 나와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행동을 두고 지금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이야기하는 증세와 그리고 변호인과 부인이 이야기하는 증세가 참 많이 달라서 뭐가 진실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본인이 한 4번 정도의 이제 자해를 했고 그걸 뒤늦게 한 20시간 뒤에 변호인에 알렸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보내는 사인을 뭘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죠. 나 더 건드리면 나 이제 가만 안 있겠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김만배 씨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죠. 정진상, 김용신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나를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 라는 어떤 저는 또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가족들이나 변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상이 심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만 더 압박하면 뭔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뭐 그러한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마 김만배 씨는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제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사태를 대비해서 숨겨놓던 돈 자체도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본인은 죄진 만큼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만 한마디만 좀 덧붙일게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재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해다는 것 말고도 뭐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인 죽어 이런 그리고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친의 부동산을 사줬다든지 얼마 전에 인출됐다는 그 자금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친동생의 빌딩을 사는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 대장동 그 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던 그 자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 받는 과정에서 그 박영수 전 특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단순한 뭐 토건 비리, 토착 토건 비리 이걸 넘어서 그 법조계와 정치계 그리고 금융계와 전체의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이제 다 입을 열고 다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런 경고성 시그널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대변인께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초창기 이제 시드머니 얘기하시는 것까지 가면은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얘기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로 얘기를 듣고 저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검찰이 수사가 지금 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측근이 돈을 은닉한 것을 숨긴 게 이제 드러나면서 김만배 씨의 이제 일종의 자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이게 돈을 못 찾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김만배 씨의 이 자금을 은닉했다는 건 대장동 이 수사의 본류는 아니고요. 나중에 그거를 이제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고 본류는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정말 이재명 대표 측의 저수지처럼 사용하게 했느냐 그걸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김만배 씨 측은 본인은 아주 일관해서 이건 내 거다. 그분이라고 녹취록에 나오지만 그것은 배당을 하는 과정 중에 더 많이 이 돈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눌 돈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장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를 견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입장을 번복하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그게 진실일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당금을 굉장히 격렬하게 나누면서 다툼이 있던 그런 사정 그리고 이것을 사실상 정치권으로 흘려보낼 의도였다라고 하면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금원이기 때문에 수직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으로서는 법률적으로도 선택지가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나 뭐 유동규 씨에 대한 원 진술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검찰이 공소유지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일단 당대표를 좀 내려놔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입니까? 그 양반이 또 자해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자, 김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한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명 있잖아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의원들 보면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말씀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특히 대표적인 서른 의원이 저렇게 하시는데 사실 서른 의원께서 저도 잘 알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였냐면 저희가 대선 경선 때부터 줄곧 하셨던 말씀이신데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윤석열 검찰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우려에 사실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대표 출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169명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의원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120만 당원도 있고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내 이견들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뭐 국민의힘도 저희 민주당 못지않게 당내 이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하나하나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저는 다만 이제 사실 당이 전 정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이런 과정 속에서 당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비단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 당내에 그 현실을 아까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당내의 분위기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부 장차관이 지금 23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 그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뭐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 수사 그리고 노웅래 의원 등 해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본부장 수사라든지 또는 그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은 또 다 불송치되거나 무혐의 처리되는 이렇게 그 공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단합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정확한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합해서 가는 것으로 일단은 큰 흐름은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감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이어온 이 전 지검장,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네레이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전후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채널A 사건이라고 하면 신라젠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할 때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통신 기록을 다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통신 기록을 확보해서 한동훈 장관이 누가 연락했는지를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법무부에서 그 통신 기록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당시 그 형사부에서는 줄 수 없다. 이건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이걸 징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통신 기록이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징계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윤석열 총장 간의 통화 내용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러면 어떻게 과정을 통해 들어갔냐. 결국은 당시에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위원이 뭔가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박은정 당시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그런 어떤 혐의로 이제 했는데 예전에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변에서 당시에 이제 박은정, 이성윤 두 사람을 고발했고 이 고발 관련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파에 나와서 이제 예전에 뭐 윤 총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저 내용은 이 수사와는 별개 관련이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자를 붙이지 않고 전 총장이라고 끝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이성윤 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좀 그게 섞여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전 지검장은 이제 와서 자신을 재수사한다고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비위가 가려지는 게 아니다.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일 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무마한 부분이 법원 판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네. 법원에서 무엇이라고 설시를 했냐면요. 면직 이상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예. 이게 항소심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이른바 감찰 무마 그리고 이성윤 전 지검장과 같은 워딩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무슨 쇼하냐라는 폭언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들었다라고 국회 나와서 증언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인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검찰 내부의 어떤 정당한 감찰 과정을 굉장히 좀 방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법과 원칙을 견지하신다면 본인에 대해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보류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를 논의를 했지만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청래 최고의 반대가 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야, 이것도 김현정 대변인에게 당내 분위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복당 안 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난 거고요. 예. 저도 저 회의장에 회의할 때 있었거든요. 뭐 최고위원들 이제 복당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네네. 최고위원들 간에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의견들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인데 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다음 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좀 분위기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표가 영입 복당을 허가한 상태인데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측면보다는 예. 지난 대선 때 이제 마찬가지 지금 정청래 최고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당을 깨고 나가서 그렇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2016년도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거의 다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으로 갔던 의원분들, 전직 의원분들을 다 복당을 받아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다시 우리 당 이름으로 해서 지난 지방선거에 나가서 도지사로 당선도 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크게 봤을 때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과거에 쪼개졌던 걸 다시 합치고 더 크고 넓게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실 그 방향성이 오히려 좀 더 그 주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박지원 그 전 원장께서는 워낙 중량감이 있으신 분이고 또 보면 정치 뭐 10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또 그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는데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뢰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그까지 포함해서 다시 논의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쟁점도 짚어보죠.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반대하고 계시죠? 네, 저는 좀 반대하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8년 전부터 저희 전당대회 룰은 70대 30%였었거든요. 네네. 보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칙과 질서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부분인데 예. 왜 우리가 이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8년 전에 저희가 왜 이러한 그 전당대회 룰을 정했냐면은 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 역풍으로 인해서 저희 당이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네.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 민심을 받아들인다 하면서 30%에 대한 것을 넣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하려면 만약에 이번에 100%로 하게 되면은 중도 외연 확장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걸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명확치 않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근데 갖고 이제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아까 이제 좀 정확치 않고 그것을 반영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허은하 의원께서는 반대하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00%로 가는 쪽이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지도부 입장은 100%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요. 예. 네, 초선들 입장도 그때 27명의 초선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또 찬성을 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럼 100%로 바꾸게 되면 어느 당권 주자가 좀 유리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거의 한 뭐 80만, 뭐 100만 가깝다 그렇죠. 네.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직 후보자를 뽑는데 여론조사 인용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4년인가요? 그때 2002년도부터 이런 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야기 안 되는 게 지금 여론조사의 1000명 샘플이잖아요. 그 한 명보다 사실은 일반 당원들 10명, 100명이 사실은 등가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전화 받는 사람 한 명이 당원 100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과연 이런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과연 이게 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표본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표본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면에서는 원론적으로 과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당대표나 공직후보 선출할 때 지금 미국도 보면 이런 여론조사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하는 나라인데 과연 이게 민심을 반영하는 건지 저는 이건 한번 원론적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엔 당대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그렇게 뽑지는 않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